삼조고. 삼조고는 삼신상제님을 모셔왔던 한민족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하늘의 가르침을 내려주고 지상의 염원을 전해주는 매개이자 전달자였다. 우리나라의 고유 사상인 삼신사상, 삼수문화를 함축하고 있는 삼조고는 생성과 소멸, 그리고 변화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규명하고 있는 한민족과 해속의 삼조고. 한민족과 해속의 삼조고의 저자 김주미 박사. 그는 국내외 몇 안 되는 삼조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김주미 박사는 저서에서 삼조고가 우리 역사에서 언제부터 등장하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광범위하게 분석하고 있다. 김주미 박사는 한민족과 삼조고에 관한 방대한 사료를 수집하고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한민족과 해속의 삼조고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있는 일상문 또는 해속의 삼조고 이런 거에 대해서만 주로 연구를 하셨는데 그 이후 고려나 조선시대까지 쭉 연결해서 자료를 찾고 그거를 정리하고 나름대로 시대상과 연결해서 의미부여를 하고 이러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일이 소요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연구를 하려고 해도 연구를 할 수 없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의무감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연구해서 결과물로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렇게 답사 다니고 제가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적지 답사와 다양한 국내외 학술 토론을 통해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등장하는 삼조고의 실체를 밝혀왔다. 김주미 박사는 삼조고가 우리 민족의 고유 사상인 삼신사상을 담고 있으며 국난을 이겨내온 우리 역사의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역사가 지금까지 면면에 이어져 온 것은 바로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노래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 아닌가. 그러한 부분들을 개인한테도 적용시켜 본다 그러면 어려움의 순간에 조금 더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해속의 삼조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STV 한문화 특강에서는 한민족과 삼조고의 관계를 규명한 그의 강의를 들어본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학에 출강하고 있고 작년 말 한민족과 해속의 삼조고라는 책자를 펴낸 김주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펴낸 책자는 태양을 상징하고 이를 형상화한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문양이라고 할 수 있는 일상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문의 구성 요소 중에서도 삼조고와 같은 새에 특히 주목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일상문 연구를 통해 우리 문화의 전통성과 개통성을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러한 어떤 시대 변천이라든지 시대상이 일상문에 어떻게 투영되었는가를 주로 고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문이라고 하면 조금 다소 낯설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이거를 한자로 써보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학자에 따라서 이 글자가 아닌 또 이것도 문자도 실사자가 들어간 이제 문자를 쓰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코끼리 상자고 요거는 모양 상자라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럴 문자 이거는 직문할 때 문양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건데 제가 여기서 코끼리 상자를 쓰고 그럴 문자를 사용한 이유는 요거는 하늘세계, 천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하늘세계를 보통 그 한자로 표현할 때는 코끼리상을 주로 많이 쓰고 요 모양 상자는
동물이라든지 사람을 형상화한 거를 표현할 때 요 모양상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실사자가 들어간 직문할 때는 어떤 패턴화된 어떤 도안적인 성격을 지닌 그런 문양을 보통 나타낼 때 이 글자를 쓰고 이건 이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럴문인데 제가 지금 여기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일상문은 그 태양을 상징하는 문양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늘 세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모양 상자보다는 코끼리 상자를 쓰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단순히 그 패턴화된 뭐 직물적인 그런 성격을 띠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사상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문자를 썼습니다. 뭐 어떤 분은 이거 다 빼고 일문으로만 표현해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이 용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합하게 우리나라만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아직까지 적합한 용어를 찾지 못해서 일단 책에서는 일상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일상문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할 건데 제가 어느 정도 개념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에 앞서서 그 한민족과 해 속의 삼조고라는 그러한 타이틀로 총 6회에 걸쳐서 강의가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총론에 해당하는 오늘 첫 주 강의에서는 앞으로 6주 동안에 어떤 내용들이 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가 될 것인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또 왜 허구많은 여러 가지 많은 문양 중에서 일상문을 왜 연구 대상으로 삼았는지,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 성과는 지금 어떠한지, 그다음에 기존의 연구는 또 어떠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향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총론에 해당하는 일주는 그런 부분들을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주 한국 고대 일상문의 성립 배경에서는 그 해 속의 삼조고와 같은 그 일상문 형성에 그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태양 숭배 또 세토템 뭐 대표적으로 뭐 난생 설화라든지 소떼 신앙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하게 됐는지 그 형성 배경과 그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그 태양과 새를 형상화한 다양한 이제 고대 유물들이 있는데 한국의 다양한 고대 유물들을 통해서 이러한 태양 숭배하고 세토템과 같은 그런 원시 신앙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또 전승되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주째 강의인 그 일상문의 도상학적인 고찰과 문화권에 따른 특징, 여기에서는 일상문의 구성 요소, 예를 들어서 해 속의 삼조고와 같이 표현된 일상문은 둥근 원 안에 삼조고와 같은 새를 집어넣고 다리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세 개로 표현이 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원이 상징하는 거는 뭐고 거기 그렇게 새를 집어넣은 거는 어떤 이유이고 그중에서도 왜 다리가 세 개로 표현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각각의 구성 요소 와 또 그거에 대한 상징성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표현한 도상이 이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게 또 문화권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지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권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 볼 수 있는데 그 동이족과 하와족의 문화권으로 나누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이족이다 하와족이다 하면 그 개념을 좀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동이족의 대표적인 그 종족이 바로 만주족과 한국인 그리고 일본인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하와족은 중국의 한나라를 건국한 한족의 전신이라고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이족의 문화권과 하와족의 문화권에서 똑같이 태양을 상징하고 이를 형상화한 일상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다르게 표현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주째 강의인 일상문에 나타난 그 삼조고의 그 변이라는 그러한 그 내용에서는
문헌과 유물 자료를 통해서 삼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뭐 주작, 봉황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음에 성립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의 각각의 도상의 특징이 또 어떻고, 그런 것들의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천이 됐고, 그다음에 삼조고, 주작, 봉황은 아무런 상관성이 없는 새인가 아니면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헌과 유물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5번째 강의인 일상문의 시대별 전개와 천하 간의 변화에서는 일상문의 중요한 구성 요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양을 상징하는 둥근 원, 그 안에 삼조고와 같은 새,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새가 있느냐 없느냐, 새를 표현했느냐 안 표현했느냐, 새를 표현하되 새의 동세 움직이면 어떻게 표현했는가. 보통은 새가 날개를 접고 있거나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날아가는 새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런 것들이 그 유형을 분류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어떠한 유형이 나타나고 그 유형 안에서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5주 강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소한 얘기들을 특히 많이 들으시게 될 건데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연구된 것들을 보면은 주로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진 해 속의 삼조고 이런 것들만 주로 얘기를 했지,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승되었는가 이런 부분은 별로 다룬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대별 전개에서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거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고려시대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조선시대 심지어 대한제국 시기까지 이러한 전통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자료들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변화되는 여러 가지 특징이 당시에 그 주변 국가와 우리와의 어떤 관련성 인식, 이런 것들을 이제 천하관이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각주 이렇게 강의 진행할 때 더 세부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그런 부분들은 그때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강의인 6번째 6주째 강의에서는 어떤 그 내용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할 거냐면은 해 속의 삼조고를 통해 본 복락과 재화의 의미 고찰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그 좀 낯설게 여러분들이 느껴지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먼저 태양과 삼조고의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원으로 구성된 일상문과 원 안에 삼조고와 같은 새가 함께 표현된 일상문의 도상 해석을 통해서 해 속의 삼조고에 나타난 복락과 재화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둥근 원만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안에 까마귀와 같은 검은 새를 왜 집어넣어서 굳이 표현했는가,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표현됐던 시기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시기이고 그거는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뭐 그 6주 동안 강의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총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는 6주 동안 어떤 내용들로 이제 그 강의가 진행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이요.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 총강에 해당하는 오늘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뭐 다양한 문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상문이 태양을 상징하고 그걸 형상화한 거를 일상문이라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그거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해를 상징하는 문양은 둥근 원만으로도 표현이 되고, 둥근 원 안에 검은 새, 삼조고와 같은 검은 새가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동이족과 하와족의 문화권에 따라서 시대 변천에 따라서도 그렇고 좀 다양한 양상을 보이거든요. 어떤 특징적인 측면.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서로의 문화적인 영향을 또 수용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그 일상문 연구를 통해서 동이족과 하와족의 문화적인 계통성이 어떻고 또 어떤 부분들이 상호 또 서로한테 영향을 주었는지 그런 영향 수용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주로 그런 것들을 고찰하기 위해서 일상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그 일상문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게 해를 상징하는 문양이 무엇으로 사용되었냐면은 왕권의 상징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하늘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별들, 다양한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절대적인 존재로서 인정받는 게 바로 뭐냐면 태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절대성을 갖는 태양을 천하를 다스리는 치천하의 상징으로 옛날부터 이야기가 되어 왔고 그런 까닭에 왕권의 상징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태양을 왕권의 상징물로 보았던 것은 태양과 갖는 절대성 이런 것들이 바로 왕권한테 필요했고 그다음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태양은 지지 않지 않습니까? 지더라도 그 다음날 다시 뜨고 마찬가지로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권 내지는 왕이 태양같이 그 권력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왕권의 상징물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상문은 주로 어디에 이제 많이 표현되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구려 고분, 꼭 고구려가 아니더라도 고분은 누구를 위한 공간입니까? 죽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죠. 죽은 사람을 위한 공간에 왜 해와 달을 왜 그렸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거를 그린 거는 해와 달, 특히 이제 태양을 갖고 얘기를 했을 때 오늘 아침에 태양이 뜨죠. 저녁이 되면 어떻습니까? 지지요. 그렇지만 변함없이 내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그 태양과 같이 죽은 사람이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음 세계에 뭐예요? 다시 부활하고 재생하고 몸은 죽었어도 결국 영혼은 불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려넣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살펴보고자. 그다음에 그 태양은 여러분들 보통 무슨 색으로 보통 많이 표현하죠? 예, 붉은색으로 많이 표현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붉은색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정열이라든지 삶이라든지 어떤 생동적인 느낌들을 많이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 안에 까마귀와 같은 검은색을 표현을 했습니다. 검은색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예요? 어둠, 죽음 이런 이미지죠. 서로 상반된 이미지를 같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뭐냐? 태양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떠오르고 삶과 밝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생성과 그다음에 어둠과 그다음에 죽음의 그런 의미를 갖는 이제 소멸이라는 그런 것들이 별개가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생성과 그다음에 소멸은 경계 없는 동반자라는 어떠한 우주론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상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이요. 예. 그다음에 제가 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일상문의 구성 요소 중에서 특히 뭐에 주목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까? 삼조고와 같은 새에 주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왜 삼조고에 더 주목을 했을까? 우리 보면은 우리 역사와 문화에서 굉장히 많은 새가 등장을 합니다. 그 새의 상징성을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영혼의 전달자, 그다음에 공령의 전달자, 천명의 전달자로 주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솥대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긴 장대 위에 새를 얹어 놓은 것을 솥대라고 하는데 솥대 위에 새를 얹어 놓는 거는
새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어디와 어디를 넘나듭니까? 지상과 천상을 넘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을 새가 다시 어떻게 한다? 천상으로 인도한다. 뭐 이런 생각들을 그런 생각들을 또 반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룡의 전달자로도 새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주몽이 원래 부여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도망쳐서. 그랬을 때 어머니인 유아 부인이 주몽한테 어디든지 네가 가서 정착을 하려면 이제 농사를 짓고 정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맥종, 그 곡식의 씨앗을 이렇게 전해주는데, 담아서 이렇게 전해주는데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걸 못 갖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여의 그 병사들을 다 따돌리고 난 다음에 잠깐 나뭇가지에서 쉬고 있을 때 비둘기가 입에 곡식을 물고 와서 전해주는 내용이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결국 새가 그럴 때는 이제 뭐로 등장하는 거죠? 공룡의 전달자, 곡식의 영을 전달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새는 또 하늘과 뭐 지상을 넘나드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뭐로도 또 등장하냐면은 천명의 전달자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명이라는 거는 뭐냐면 옛날부터 나라를 다스리고 경영하는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특별한 명을 받았다라는 이러한 인식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러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을 한테 천명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주로 새가 많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일례를 몇 가지를 소개를 한다 그러면,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 여러분들 아시죠? 궁예가 원래 그 왕이 되기 전에는 뭐냐면은 그 스님,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3달 사이에 중으로 있을 때 바리떼를 갖고 일을 하러 나가는데, 그 바리떼에다가 임금왕자가 새겨진 상아 조각을 떨어뜨려 놓고 가는 것도 바로 뭐였냐면 새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몽이 아까 그 부여에서 이제 도망쳐 나올 때 같이 그 따라 나온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오이, 혓보, 마리 이렇게 3사람이 같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 중에 오이라는 사람의 이름에 오자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까마귀 오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의 온조왕이 남쪽으로 남하할 때, 고구려에서 이제 남쪽으로 남하할 때 같이 대동했던 사람 중에 또 오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상징성은 결국은 왕이 될 사람을 보필을 하거나 위험에서부터 구해주거나 아니면 천명을 전달하는 그러한 그런 메신저로 뭐가 많이 등장하면은 새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삼조고에 주목한 이유도 이제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해 속의 삼조고로 표현된 일상문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주로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냐면은, 아까 동이족이 어디가 동이족에 해당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예, 만주, 그 다음에 만주족,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일본. 물론 동이라는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그 해석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런데 진안 교체기 이후에 동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주로 만주족,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인, 그 다음에 일본인을 보통 지칭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주로 어디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동이족이 이동한 경로와 또 생활 영역에 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조고에 특히 더 주목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와 역사와 문화에서 삼조고가 어떻게 기능해 왔는가 그런 부분을 이제 고찰하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삼조고에 주목을 했는데, 지금까지 주로 이제 연구된 내용들을 보면은 고구려 고분벽화에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전통은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고려와 그 다음에 조선, 대한제국 시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지금 대통령의 문장을 뭘로 사용하고 있죠? 봉황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것도 커다란 범주에서 보면은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와 역사와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기능해 왔기 때문에 특히 제가 삼조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문화적인 정체성, 역사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삼조교에 주목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문화적인 정체성, 역사적인 흐름 파악 이런 거는 최근 들어서 우리한테 더 절실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면서 고구려사를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인식하려는 이제 그러한 작업들을 지금 하나둘씩 이미 거의 걔네들은 학문적인 이론의 틀은 거의 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우리가 나름대로 대응 논리를 제시하기 위해서 삼조고와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마련해 줄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특히 이제 삼조고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그동안의 연구 성과는 어떤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 성과는 어떻게 나눠서 살펴볼 것이냐면은 일상문을 주로 얘기한 논문들, 그 다음에 삼조고를 주로 다룬 논문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일상문과 관련된 논문들의 그동안의 연구 성과는 어떠했는지 그거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일상문에 관해서 연구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냐면 일반적으로 해와 달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짝을 지어서 같이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중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항상 연구할 때 일상문하고 월상문을 함께 같이 언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대상도 특정한 시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한나라 때의 화상석이나 그다음에 벽화에 나타난 거 그런 것들이 고구려 고분벽화의 해속의 삼조고와 같은 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부분에 거의 이렇게 한정되어서 지금까지는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진 해와 달, 일상문과 월상문을 얘기를 할 때 기존의 시각은 다 어땠냐? 중국 한대에 먼저 이런 것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중국의 아류적인 입장에서 이런 거를 표현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그런 거를 수용해서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어떤 게 중국의 영향이고 우리의 독자성은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했던 게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또 국내 일상문 관련된 논문들을 보면은 일상문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게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천됐는지 그런 거를 이제 미술사에서는 양식 변천이라 그러는데 주로 그거 유형 분류하는 데에다만 대부분 그냥 많은 연구들이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근데 유형 분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유형 분류를 그렇게 했는지 그런 거 기준이라든지 근거는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형 분류를 했고 그나마 유형 분류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의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을 해서 유형 분류를 한 게 아니라 중국에 이미 연구되어 거를 그대로 거의 모방하다시피 유형 분류를 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또 중국과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일월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 논문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거기서 발견된 고분에서 발견된 이러한 자료들을 소개하는 정도에 불과했고 동양의 여러 가지 문양 중에 그냥 하나로서 얘기를 하거나 신화를 얘기하면서 같이 부속적으로 얘기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국 논문들, 영문으로 된 논문들도 조금 있는데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고요. 외국 논문들 중에는 특히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본 것들이 많냐면 태양을 상징하는 해 속에 삼조고를 표현한 게 태양을 흑점을 표현한 거다, 나타낸 거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 이집트에 태양신 라라는 게 있는데 그 경우도 보면은 태양과 매를 같이 결합시킨 그러한 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의 비교 뭐 이런 것들을 뭐 시도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태양 안에 삼조고와 같은 새를 표현한 거가 새가 뭘 실어 나른다라고 인식을 했냐면은 태양을 실어 나른다. 그래서 태양의 운행이라는 관점에서 뭐 이야기하거나 이런 논문들이 있는데 그것도 아주 깊이 있게 다룬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간략간략하게 다룬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상문에 관한 연구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미진한 연구가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월상을 같이 얘기하거나 그다음에 연구되는 시기라든지 대상도 특정한 시기, 그다음에 대상도 한대 화상석가 벽과 고구려 고분 벽화 이런 식으로 한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제 논문에서는 그 일상문을 연구를 했냐면은요, 일월상을 같이 다루지 않고 일상문을 중심으로 한정해서 다뤘습니다. 그다음에 유형 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중국 거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그대로 따른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어떤 근거, 분류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크게 4가지 패턴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태양을 상징하는 둥근 원 안에 삼조고와 같은 새를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 이거를 근본적으로 그렇게 나누고, 집어넣었을 때 삼조고와 같은 새를 집어넣었을 때 삼조고의 동세 움직이면 어떠냐, 날개를 접고 있느냐, 날개를 펴고 있느냐, 아니면 날아가고 있느냐, 이런 동세를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유형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기나 연구 대상도 한정되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저는 특히 이제 한국의 일상문을 이제 고찰하는 데 있어 고구려 고분 벽화에만 한정한 게 아니라 그 이후 고려, 조선, 대한제국 시기까지 굉장히 확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이요. 예, 그 삼조고를 다룬 국내 논문들은 삼조고와 동이족인 우리 민족과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삼조고 관련 논문들이, 기존의 논문들이 문헌 중심으로 접근을 하거나 고고학적인 입장에서 접근한 것들이 또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의 뭐 연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사상은 어떠한 것을 담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측면, 뭐 미술사학적인 측면이라든지 다방면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일상문도 마찬가지로 삼조고도 유형 분류를 하신 분들이 몇 분 있는데 다 대부분 보면은 근거, 왜 그렇게 구분을 했는지, 유형을 나누었는지 그거에 대한 그 근거가 굉장히 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징성에 관한 부분도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일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별반 없습니다. 뭐 일상문하고 마찬가지로 거의 뭐 소개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이게 이제 지금 기존의 일상문과 삼조고에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진 주된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그러면 문제점이 뭔가? 사실은 제가 계속 그냥 삼조고라고 안 하고 꼭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한테? 해 속의 삼조고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일상문 관련 논문과 삼조고 관련 논문을 보면은 뭐냐면은 마치 일상문하고 삼조고가 별개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일상문 관련 논문들에서는 중국의 영향을 수용을 해서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얘기한 논문들이 많았던 반면 삼조고는 다 어떤 논문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이거를 동이계인 우리 한민족과의 관련성,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걸로 인식하는데,
똑같은 해 속의 삼조고와 같은 일상문인데 일상문을 위주로 얘기한 논문에서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삼조고 논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두 개가 같은 거를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결과가 상반된 결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이러한 삼조고와 같은 새 숭배 사상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또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삼조고로 변화 발전되게 됐는지 그다음에 또 삼조고가 그걸로만 끝인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수용관계, 시대 변천에 따라서 주작이라든지 봉황이라는 개념으로 확대된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좀 더 다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 책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양 안에 표현된 삼조고와 같은 새와의 서로의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일상문을 이제 고찰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많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중국이 이제 동북공정 이런 것들이 2000년 초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대응하기 위해서 2000년 초부터 고구려를 테마로 한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뭐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뭐 주몽도 있었고 그다음에 고구려 계승의식에 의해서 건국된 뭐 발해를 다룬 그런 드라마들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드라마 딱 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게 뭡니까? 많이 등장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렇게 해 속의 삼조고가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죠. 마치 고구려의 상징물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또 그거는 이후에 어떻게 전승이 된 건지 왜 고구려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해 속의 삼조고와 같은 거를 왜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제대로 들어보신 적이 아마 별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랑 아마 6주 동안 제 강의를 이렇게 쭉 다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그런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런 게 우리 역사와 문화에서 또 어떻게 기능해 오면서 기능해 왔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면 우리 경제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느끼는 건 좀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는 그래도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가 정신적인 것은 경제적인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조금 이렇게 보조를 맞추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게 물론 가장 중요한 문제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기에 대한 자존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6주 동안 강의하는 내용은 그래도 우리의 정신적인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가을과 올 2월에 해외에 나가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발표하고 2월 초에는 LA 가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도 듣고 외국인들도 듣고 근데 물론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런 강의를 뭐 학회에서 하거나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해서 해본 적들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물론 우리나라 분들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들으시지만 의외로 일본 사람이나 그다음에 외국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요. LA에서 발표했을 때 클레어몬트 대학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에 신학에 굉장히 아주
그 유명한 원로 교수님이 와서 경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듣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뭐라고 해주셨냐면, 이거 제 자랑이 아니라요. 아니, 한국에 이렇게 좋은 문화가 있었는데 왜 이게 알려지지 않았느냐. 아, 참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좀 이런 것들을 좀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어떠냐면 사람들이 그래? 이게 그렇게 좋은 거란 말이야? 그런가?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결국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좋다고 느끼는 것보다 남이 좋다니까 그때 그 진짜 좋은 건가?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이런 느낌을 받은 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거를 보고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됐냐면은 처음에는 내가 국내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 다음 단계로 외국에 나가서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2번, 뭐 그전에 중국에 가서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에 가서 발표를 하면서 제가 딱 느낀 거는 이제는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우리 문화를 수출을 해서 역으로 우리나라로 수입을 해오는 게 더 빨리 확산될 수 있을 거라는,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한 얘기이기도 하고 좀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러한 거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6주 동안 하는 강의 내용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자기에 대한 어떤 자존감과 자기 정체성 확립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물론 뭐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조금 더 형성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체계화 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하는 이러한 강의 내용들, 물론 이거 말고 뭐 다른 것들도 찾아보면 또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정말 긍정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도 열심히 뭐 그런 거에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제 강의를 듣고 가시면 그걸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좋은 거를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국 고대 일상문의 형성 배경에 대해서, 성립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태양 숭배와 세토템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이런 것들이 일상문 형성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문헌과 유물을 통해서 다음 주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땠습니까?